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심성착한 남편과 귀여운 딸,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이 세 사람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평화롭게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에 겨운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좀 남달라요. 주변에서도 이런 고부관계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죠.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딸보다 더 딸처럼 대해주셨고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저만 힘들고 저만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라 시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저와 시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여러모로 사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엉망진창이에요. 항상 배가 고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는 저를 낳기만 했지 키우질 않았어요. 신생아를 두고 부모 둘 다 집에 없었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매일같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사시던 분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그 덕분에 제가 구조가 됐습니다. 문제는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저를 다시 그 부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이 반복이 되다가 제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는 학교에 보내질 않았어요. 학교에 갈 정도로 큰애가 매일 혼자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니 이를 또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신고를 해서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보육원에 가게 됐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어요. 그제야 부모가 제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저를 낳아줬다는 부모 얼굴은 아예 기억도 나질 않아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항상 싸우는 소리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식탐이 좀 있어요.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입속에 넣기 바빴죠. 괜찮아. 여기 식판에 있는 음식은 다 네가 다 먹었다고 하기 전에 아무도 치우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먹어.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그런 저를 수녀님들은 걱정했어요. 학교에 갈 나이까지 배운 거라고는 없이 방치된 상태로만 자랐으니 보육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생각보다 보육원에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보육원은 저에게 천국이었거든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데다가 밥도 꼬박꼬박 주고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매일 소리 지르던 어른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와 비슷한 아이들도 많으니 심심할 틈도 없었고요. 저는 보육원 다음으로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은 하루 종일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고 언제든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잘하는 만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저도 제가 신기했어요. 제 앞에서 매일 소리만 질러대던 부모를 닮았으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요. 저는 배우는 대로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불렸어요. 수녀님들도 저를 볼 때마다 뿌듯해 하셨습니다. 함께 살던 친구들은 분명 제가 제일 먼저 입양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동생들도 하나 둘 떠나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다 괜찮았어요. 입양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이 좋았고 당시에 다니던 학교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꼬인 인생은 원래 잘 풀리지 않나 봅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도 입양이 되긴 했어요.
보육원이 있던 지역에서 많이 먼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 바로 근처에 바닷가도 있고 집도 크고 좋았어요. 저를 입양한 부모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다. 저보다 오빠도 한 사람 있었고요. 저는 제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선물처럼 찾아온 가족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들은 입양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입양이라는 건 자식으로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양부모님은 저를 하인 부리듯 하셨습니다. 그것도 새오빠의 하녀 말이죠. 오빠는 처음 보았을 때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어요. 학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나 학년을 알 순 없었죠. 바닷가 근처의 별장처럼 크고 멋진 집은 새오빠를 위해 지은 집이었어요. 새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지병이 있어 거동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발목이 살짝 돌아가 있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몸이 쇠약하고 목발이나 휠체어가 있어야만 거동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큰아들이 아프니 터울이 많이 지지 않는 밝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으셨나 보다 싶어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양부모님에게 예쁨 받고 싶어 새오빠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새오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순물을 떠서 세수해주고 준비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는 거였죠. 저는 새오빠를 돌보느라 학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홈스쿨링이라는 면목으로 집에서 새오빠랑 공부했어요. 저도 처음엔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동생인데 왜 항상 오빠보다 먼저 일어나서 오빠를 챙겨야 해요? 그리고 전 홈스쿨링 싫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애가 워낙 똘똘하다길래 당연히 눈치도 빠를 줄 알았더니 아직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네 주제에 밥 주고 재워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어른들이 내 토를 다뤄. 자꾸 궁시렁거리면 홈스쿨링도 아예 못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씩씩거리며 양어머니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이거 누가 고아 아니랄까봐 되바라진 것 좀 봐. 너 누가 부모를 그딴 눈으로 보니? 눈 똑바로 안 떠? 아우 얘 안 되겠다.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가 말대꾸를 할 때마다 양부모님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버릇없는 녀석은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요. 그 이후로는 꾹꾹 참았습니다. 학교는 못 가더라도 홈스쿨링이라도 해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친부모랑 살 때도 이것보다 더 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20살까지만 참자 싶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애초에 출발선부터 달랐으니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학교 다니지 못했으니 검정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16살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17살이 되던 해에 새오빠와 함께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패스했습니다. 입시 공부도 새오빠와 함께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양부모님과의 사이와는 달리 새오빠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오빠는 몸이 약한 탓에 모든 게 다 느렸어요. 공부도 성장도 또래보다 더뎠죠. 거기다가 평생 친구도 없이 항상 혼자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오빠와 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도 오빠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더는 서럽거나 화나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은 오빠를 위해 훌륭한 가정교사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새오빠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선행학습을 하게 됐거든요. 오빠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 법대예요.
양부모님은 설마 제가 합격하겠나 싶어 제가 수능을 보든지 원서를 쓰든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집에 오고 가는 가정교사들이 항상 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놔도 궁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야 오빠보다 제가 잘할 리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먼저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양부모님은 그제야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를 서울에 보내지 않으려고요.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려고요. 제가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자 양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게 늘어놓았어요. 이 여우 같은 게 처음부터 다 이럴 계획이었구나. 우리 집에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20살 되자마자 서울로 도망갈 생각이었어? 도망이라니요. 어머니는 독립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진짜 딸이 아니라 하녀로 생각했으니까 도망이라고 하시는 거겠죠. 이게 불쌍해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더니만 아주 부모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찰싹.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구박했어도 제게 손을 댄 적은 없었는데 양아버지께서는 제 뺨을 갈겼습니다. 제가 귀한 당신네 아들을 버리고 도망갈까봐 아주 똥줄이 제대로 탔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새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수진이가 기특하지도 않으세요? 몇 년 동안 집안일에 제 뒤치다꺼리 혼자 다 하면서 그 어려운 공부까지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그럼 잘했다 칭찬해주고 서울로 보내주면 될 일을 다 큰 어른들이 쪽팔리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고 순진해서 저 여우 같은 년 편들어주는 것 봐. 저 년 나가면 앞으로 너는 어떡해? 우리 아들은 어떡하냔 말이야. 양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해 이 집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듯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영 찝찝한 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미운정인가 싶더군요.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할 정도로 밉고 싫었는데 막상 감옥 같았던 집을 떠나려고 하니 이상한 미련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찝찝한 마음을 이겨내고 집을 떠났습니다. 새오빠는 제가 집을 나가는 날 제 손을 꼭 잡고 제게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아마 자신은 몇 년 전에 죽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새오빠는 오는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양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제 대학 등록금과 서울에 올라가 작은 방 한 칸 구할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오빠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게 이 정도 돈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다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두 번째 부모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가족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든든한 오빠가 한 명 생겼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더군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새오빠 덕분에 학교 근처에 작은 방도 구하고 한 학기 학비는 벌었지만 그 이후부터의 삶은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사법고시 세대예요. 공부도 하면서 생활비까지 버느라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게는 사법고시가 아주 간절했으니까요. 당시에 제가 살던 하숙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너무 딱해 하셨어요. 지금까지 대학생들에게 수도 없이 월세방을 내줬지만 저처럼 비밀 언덕이라곤 하나도 없는 법대생은 처음 보셨답니다.
그때부터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지금의 저의 시어머니이십니다. 저와 인연이 많은 분이죠. 당시에 남편도 대학생이었는데 군복무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혼자 되셔서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셨어요. 당신도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서인지 저를 유난히 아껴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명문 법대까지 들어온 저를 대견해 하시면서요. 대학 4년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항상 아침마다 수업 가기 전에 들르라고 해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고아라서 혹은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온전히 예뻐해주고 기특해하고 있다는 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다 느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정도를 저는 사시 공부를 하느라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2년 동안 제게 월세를 받지 않으셨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빌라 아니면 수입이 없으셨으니까요. 생활비에 월세 벌어가며 그 어려운 사시 공부를 어떻게 해. 내가 생활비는 못 해줘도 월세는 안 받을 테니까 사시에만 집중해서 공부해. 올해는 꼭 붙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저의 뭘 보고 저를 믿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사시에 떨어지고 왔을 때도 포기하지 말라며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요. 저는 결국 검사가 됐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까지 된 건 온전히 시어머니 덕이에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매일 차려주신 맛있는 식사 덕분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도 제게 주셨습니다. 몇 년을 시어머니 집에서 매일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도 가까워졌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생 시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남편은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한 번을 낙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제나 그런 남편을 위로하고 응원했어요. 저는 검사가 되고 얼마 뒤 남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망설였어요. 저는 결혼을 망설이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한 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 계약직으로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자신이 남자인데 제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 저와의 결혼을 망설이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의 아들이 부족하니 제게도 결혼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답니다. 내가 아무리 너같이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가 욕심이 나도 이제야 네 꿈 펼치고 훨훨 날아갈 발목을 어떻게 잡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고아에 학교도 안 다니느라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부족한 저에게 한 번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대단하다고 어루만져 주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앞으로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곁에 있다면 저는 뭐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제 결혼식을 앞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음부터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끝까지 도움이 안 되더군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당연히 저의 양부모입니다. 제가 검사가 된 이후 양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오긴 했어요. 명문대 법대생 때와 검사는 다른지 제 앞에서의 양부모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더군요. 갑자기 제 진짜 부모인 양 굴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우리 막내딸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진작 알았다니까. 그럼요. 얘가 날 닮아서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감님 이제 명색이 검사님인데 그 다 쓰러져가는 월세집에서는 나와야지. 우리가 아예 서울로 올라올까? 너도 바쁠 텐데 옆에서 부모가 챙겨주면 좋잖아. 저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양부모님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을 준비하고 공부할 때도 오빠와는 계속 연락했었어요. 오빠가 서울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굴도 봤고요. 거기다가 제가 사시에 2번 떨어졌을 때도 오빠는 언제나 괜찮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달랐어요. 오빠 옆에서 비웃는 소리가 통화상으로 저에게까지 다 들렸거든요. 그러게 주제도 모르고 사시는 무슨 사법고시냐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차라리 시집을 가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했습니다. 사실 오빠 말고는 아무도 초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더라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연락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결혼하게 돼서예요. 마음 같아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오빠는 제 결혼식에 올 테니 어차피 아시게 될 것 같아 연락드린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 허락이 아니라 결혼 통보를 하려고 양부모님을 만난 거였어요. 뭐? 우릴 결혼식에 초대 안 한다고? 너 그게 말이 되니? 네가 누구 덕분에 검사된 건지 잊었어? 제가 검사된 거야 당연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뜰히 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이죠. 이게 말하는 것 봐. 그게 왜 저기 있는 저 아줌마 덕분이야. 몇 년 동안 내 돈 갖고 먹고 자면서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이게 고마운 줄을 모르네. 그럼 그렇지.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앞에서 저를 생각하는 척 알랑방귀를 끼는 것도 잠시 금방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여보, 됐어요. 저런 년이 어쩌다 운 좋아서 검사 좀 됐다고 아주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꼴이 우스워 죽겠네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아줌마도 정신 차려요. 얘가 원래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랗고 능구렁이 같은 년이에요. 이런 년 며느리로 들였다가는 집안 아주 말아먹을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양부모님의 말 같은 거에 휘둘리고 상처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못된 소리 하는 걸 들으니 예전 생각이 나면서 또 상처받게 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사람 좋은 우리 시어머니도 듣다 화가 나셨는지 양부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보자 하니까 아주 못 들어주겠네요. 이래서 우리 며느리가 양부모님이라면 치를 떨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어린애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에게 막말했다가는 내가 당신들 옛날에 했던 짓까지 싹 다 조사해서 고소할 거니까 다시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도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도 저와 남편은 원래 살던 시어머니 댁에서 계속 살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근무하는 직업이 시댁에서 멀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생전 처음 느껴봤어요. 언제나 집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봅니다. 보살핌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너무 좋아서인지 저만 생각했어요. 초임검사라 워낙 일도 많다 보니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어요. 제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되다 보니 저는 언제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야근하고 힘겨운 몸을 간신히 끌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셨는지 굳이 일어나셔서 밥을 차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신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야위었다면서 마른 얼굴을 비비며 나와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마주하고 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새 시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놀라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매일 살 비비고 사는 남편에 대한 일인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정직원이 됐다면서 남편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워낙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영업도 나가야 하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야 해서 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도 물은 적이 없더군요. 남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아니, 당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대요. 평소 회식 자리가 아니면 맥주 한 잔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이상해서 이것저것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요. 취기에 남편이 말을 하는데 바로 위에 상사가 남편을 미워한답니다. 처음엔 시기를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직원들을 주동해 밥도 혼자 먹게 하고 일도 몰아서 시키는 등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힘들게 하나 보더군요. 부당한 대우에 남편이 몇 번 말대꾸했더니 그때부터는 대놓고 무시하고 막말까지 했답니다. 와이프가 검사라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아주 회사 생활을 설렁설렁 자기 멋대로 건방지게 하네. 제가 팀장님 일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설렁설렁이라니요. 팀장님이야말로 자꾸 직원들 주동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왜? 검사 와이프한테 이러기라도 하게? 지호씨 와이프는 도대체 뭘 보고 결혼했을까? 검사라더니 머리는 좋은데 남자 보는 눈은 아주 엉망인가 봐. 남편은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서 학점도 좋았어요. 이상하게 직장운이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남편보다 부족한 친구들도 대기업에 척척 들어갔는데 남편은 항상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어디 가나 잘할 텐데 자꾸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니 옆에서 보는 저와 시어머니도 안쓰러웠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에게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다시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정직원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이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 이 녀석 나름대로도 마음고생이 있었나 봐. 어떻게든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하고 있었나 보더라고. 하필이면 왜 그런 나쁜 팔자를 닮아서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남편과 비슷한 경험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동급생에게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댁이 고물상을 하셨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무시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교복이 더럽다고 잡아당기면서 고물상에서 주워다 입었냐로 시작해 교실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를 시어머니 책상에 가져다 놓거나 얼굴에 던졌답니다. 이거 다 너희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얼마 주냐? 그만해. 던지지 마. 어쭈. 야, 친구가 다 너 생각해서 힘들게 더러운 쓰레기 모아다 주는데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 동창이 하도 고물상 하면서 놀려대니 시어머니 댁이 고물상 한다는 걸 전교생이 다 알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학생들도 많았대요. 안 그래도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의 시어머니는 주눅이 들어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나중에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답니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서 자다가도 이불을 찬다니까. 그때 더 당당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까지 나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하고 먹먹한 게 너무 힘들다. 저는 왜 지금까지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언질이라도 해주셨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 남의 일이나 해결해주고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느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소홀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그 팀장인지 뭔지 아는 놈에게 소장을 날려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편이 되어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이 그러길 바랐어요. 지금까지 제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검사 아내를 둔 남편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직장을 전전하느라 힘들었답니다. 남자라고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싸울 자신감이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을 응원했어요. 그 개념 없는 상사와 싸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사실 연세도 있으시니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게 무리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의 제안에 시어머니도 흔쾌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난 뒤 여자 혼자 몸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하숙집으로 개조해 지금까지 대학생들 밥해 먹이며 홀로 아들을 키우신 거죠. 평생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신 시어머니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서 가게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촉이 맞았어요. 대학가이기도 하고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라 반찬 가게가 잘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워낙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기도 하고요. 반찬 가게는 시작하자마자 장사가 잘 됐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이 훨씬 낫다면서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직업을 옮겨 다니며 열심히 일에 집중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열심히 가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는 게 보통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가족이라고는 덜렁 셋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워낙 일 욕심이 많다는 걸 남편과 시어머니도 알다 보니 저만 보면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가게 하면서도 나랑 어머니가 아이 둘 셋은 거뜬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낳아주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우리가 아주 잘 키울 테니까 우리 며느리는 아무 걱정 말어. 저도 압니다. 저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다는 건 천군만마도 같았어요.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임신도 출산도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도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도 저를 입양했던 양어머니도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혼 이후 최근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피임을 해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요.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제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약을 항상 잘 숨겨뒀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우연히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무슨 약인지 모르시니 제가 무슨 약을 먹나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어본 거죠. 남편은 그 약이 피임약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날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가 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알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지?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어머니가 뻔히 아이 원하는 거 아는데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나 자신 없어. 엄마가 될 자신이 없다고. 잘못한 건 저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다 속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화난 남편을 그대로 집에 혼자 두고 집을 뛰쳐나와 직업으로 도망쳤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직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돈 아깝다고 절대 안 타시는 택시까지 타시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얼굴을 볼 낯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김밥까지 직접 싸서 그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제가 엄마가 되는 게 자신 없다고 한 게 시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미안하다. 네 마음도 모르고 내가 네 앞에서 손주 노래 부르면서 생각 없이 굴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가 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새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는데도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다니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평생 제가 원망하던 하늘이 어쩌면 공평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제대로 된 부모를 보내주지 않은 대신 한꺼번에 시어머니로 보상을 해주셨나 봐요. 저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바로 피임약을 끊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40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부부에게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딸아이가 우는 모습도 자는 모습도 모두 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저에게도 있을까 항상 무서웠었거든요. 이게 다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제 딸아이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중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까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주 유난한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유난해지는 데에는 제 직업도 한몫했습니다. 매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만 만나다 보니
세상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육아하는데도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지 않아도 될 잔소리까지 하게 됐어요. 신생아 때부터 먹이고 재우는 걸 남편에게 항상 보고받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는 남편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매일 바쁘게 일하는 엄마다 보니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도 아무리 바빠도 항상 사진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그게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잔소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야 애를 낳기만 했지 사실 전혀 육아에 대해 모르다 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그런 건 왜 먹이냐, 옷 좀 단단히 입혀라 등등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어린이집을 하원하면 그대로 딸을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후 시간대라 가게도 바쁘지 않은데 가게는 시어머니에게 잠깐 맡기고 놀이터에서라도 좀 놀아주다 오길 바랐습니다. 항상 애가 반찬 가게에서만 지내고 혼자 노는 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구시렁거리더군요. 나도 새벽부터 장 보고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 하원 시간이 그나마 가게가 제일 한가할 텐데 나도 그때라도 와서 좀 쉬어야지. 애 키우는 사람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 애 낳기 전에 뭐라 그랬어? 낳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잘 키울 거라며. 그 잠깐 놀이터 데리고 가는 게 힘들어서 이래? 무슨 아빠가 그러냐? 대학 때부터 시어머니와 내내 한 집에 살았으니 제가 참 뭘 몰랐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툭하면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철없는 며느리 마음 헤아려 주시느라 중간에서 고생이셨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애가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매일 좁은 반찬 가게에만 앉아서 만화만 보고 있으니 그건 아니지. 걱정 마라. 내가 운동할 겸 하원시키면서 놀이터 데려갈게. 그때도 저는 철없이 역시 우리 시어머니라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어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몸이 성치 않은 것도 모르고요. 결국 제가 또 사달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셨다가 크게 넘어지셨어요. 딸아이가 놀다 그네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아이를 받으려고 시어머니께서 뛰어가다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친 건 시어머니인데 제 딸 걱정만 한 거죠. 그날 연락을 받고 저는 일도 하다 말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붙잡고 제 딸 걱정만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짜증까지 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네 탈 때는 꼭 옆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또 벤치에 앉아서 노래 듣고 계셨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어머니 허리 다친 거 안 보여?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자꾸만 딸아이 앞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고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싫었던 터라 엄한 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이미 뱉어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모습이 그제야 보였거든요. 이제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정말이지 제 머리를 세게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만행을 만회하기 위해 시어머니 허리가 다 나을 때까지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검에도 아예 휴가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서운한 게 당연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오더군요.
시어머님 또래의 웬 아줌마였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신나서 시어머니를 아는 척하길래 저는 당연히 반찬가게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상대방 아줌마는 방방거리며 아는 척을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도 잘 들리지 않으시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나야 나 진양고 김양미, 너 설마 나 기억 안 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우 나를 기억 못하니 서운하다 야. 알고 보니 그 소란스러운 아줌마는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 여전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창생이라는 아줌마가 아주 촐싹맞게 웃으면서 분수를 떨더군요. 저는 그제야 이 아줌마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아우 순자야, 설마 너 아직도 내가 무섭니? 아우 어이가 없다 야. 몇 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를 지독하게 괴롭혔다는 동창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박수까지 치며 오두방정을 떠는데 봐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빨리 차로 가자고 서둘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더라고요. 혹시 순자 딸? 너 어쩜 너는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니? 하긴 네 엄마도 학교 다니는 내내 내 눈도 못 마주치고 했다. 순자 너는 뭐하고 사니? 아 설마 아직도 고물상하는 건 아니지? 이상한 여자인 게 확실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할 이야기만 주절주절 떠들어대더군요. 아줌마 그만 좀 하시죠. 나이살 먹고 유치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철없어서 실수했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만났으면 바로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도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하는 말 꼬락서니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씨구? 젊은 년이 아주 싸가지가 없네. 순자 너는 뭔 놈의 딸을 이따위로 키웠니? 뭐 이딴 아줌마가 있나 싶어 저는 한 소리를 퍼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 가지고 함부로 말해? 너 우리 며느리가 누군 줄 알아? 얌전하고 점잖기로 유명한 시어머니께서 개념 없는 동창생 아줌마 머리끄덩이를 덥석 잡아 흔들었습니다. 아우 순자, 너 이런 이거 안 나? 오호라, 딸년이 아니라 며느리였구먼. 꼴의 아들 장가는 보냈나 보지? 니까진 년 며느리가 잘나봐야 구질구질 고물상 며느리지. 동창 아줌마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를 쳐다보며 쑥덕거렸어요.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죽는다 죽어. 너 우리 아들이야말로 누군지 알아? 우리 아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 내가 우리 아들 시켜서 순전이년 고소하라고 할 거야.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오던 동창 아줌마의 아들이 상황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마 검사님 아니세요? 세상 참 좁습니다. 재수없는 동창 아줌마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가 너무 잘아는 사람이었어요. 동창 아줌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더군요. 그 집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는 해요. 아들, 너 지금 뭐하고 떠드는 거야? 검사? 순자 며느리가 검사라고? 네, 맞아요. 저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아드님도 아주 잘 알죠. 복역 끝나고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설마 아직도 어디서 사기치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검사님, 사기라니요. 저 이제 절대 나쁜 짓 안 합니다. 검사님이랑 김 변호사님이 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답해야죠. 그랬습니다. 동창 아줌마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제가 감옥에 넣은 적이 있는 피의자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3년 넘게 복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성실하게 복무해서 출소 뒤에 담당 변호사분 사무실에 취직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얼씨구, 사기죄로 복역? 향미 너야말로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하긴 너도 학교 다닐 때 유명했지. 애들 삥 뜯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옷가게에서 옷이랑 운동화 훔치다가 걸린 적도 있었지? 이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니거든? 고물상 딸년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엄마? 이제 보니 완전 개날라리였구나. 뭐야 이 새끼가. 정가자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헛소리야. 내가 너 때문에 저런 년한테 무시까지 당해야겠어? 정말이지, 세상엔 참 답 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런 아줌마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의 학창시절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저기요, 김양미 씨.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당신이랑 같은 학교 다닌 동창들 싹 다 찾아가서 진술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고등학교 내내 우리 어머님 괴롭힌 거 싹 다 증거 찾아서 고소할 테니까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해요. 얼씨구,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또박또박 말대꾸야. 고물상 시어머니도 꼴의 시어머니라고 싸고도나. 이제 보니 말이 아예 안 통하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치사하게 해야지 안 되겠네요. 지금 바로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드님 바로 자르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치사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해도 싼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몇인데요. 아이고, 검사님.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입만 살았지 남편한테 버림받고 지금까지 저 하나 키우느라 아주 고생하신 분이시거든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손 싹 씻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사내 자식이 아무 데서나 무릎이나 꿇고 자아란다. 엄마! 빨리 검사님이랑 검사님 시어머니에게 사과해. 나 잘리면 엄마가 나 책임질 거야. 나 자꾸 그러면 나 이제 엄마랑 절대 다시는 병원 안 와. 아니, 얼굴도 보러 안 올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순자야,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네 친구 불쌍한 줄 알고 네 며느리한테 나 아들 자르지 말라 그래. 지금 당장. 그랬습니다. 간사한 인간은 끝까지 간사해요. 동창 아줌마는 바닥에 주저앉더니만 눈물 콧물 흘리며 호소했어요. 아줌마 아들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오랜만에 둘이서만 외식했습니다. 생맥주도 마셨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생맥주를 좋아하셨었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데이트할 때도 자주 마셨고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며 웃다가 울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은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제 딸 귀하다고 시어머니께 함부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다 잊었어. 오늘 네가 내 평생의 복수를 멋지게 해줬잖아. 난 그거면 됐다. 저와 시어머니는 그날 밤 취해서 어깨동무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은 제 평생에 못 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제가 정말 엄마와 딸 같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시어머니에게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딸아이 앞에서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니 딸아이가 가끔 혼란스러워하기는 하지만 딸아이도 커가면서 차차 알게 되겠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돈독한지 말입니다.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인 노인입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뜻밖에도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사실 그리 좋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가는 길에 털어내버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불과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워낙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여전히 힘이 드네요. 저는 제 나이로는 조금 늦게 결혼해서 아이도 늦게 낳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동갑이었고 30에 만나 결혼했어요. 저도 남편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어서 당시 학업에 빠져 있느라고 결혼이 늦어졌죠. 공부를 끝내느라고 아이도 늦게 하나만 낳았어요. 제가 나이 35에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정말 노산 중에 노산이었죠. 요새야 아이 낳는 평균 연령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지만 그때는 거의 병원 산부인과에 누운 애기 엄마들이 20대 중초반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산모들보다 거의 10살 정도가 많았던 거니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아실 수 있겠죠.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으려니 뼈가 굳어서인지 몸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런데 진통이 심하다고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기엔 옆에 있는 어린 애기 엄마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들은 또 상당한 우량아로 나와서 제가 더 힘들었었죠. 임신은 그래도 쉽게 되었었는데 출산 자체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아이 낳아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뿐인 아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아들이었고 심지어 35에 아주 늦게 본 늦둥이였어요. 처음에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해서 공부만 해도 된다. 우리 돈 벌면서 최첨단 유행하는 부부들처럼 아이 없이 살자면서 건방을 떨었었죠. 하지만 결국 살다 보니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정말 자라나는 동안 저희의 사랑이자 자랑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윤택했어요. 저야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이 낳고서는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서 가정주부로 살림을 돌봤지만 남편은 공학박사 학위를 따서 관련 업종에 종사했거든요. 당시에는 공대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정작 기업에 들어가서는 아주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나름대로 이름되면 알만한 기업에서 기술로 인정받고 또 계속해서 승진해서 젊은 나이에 임원도 달았죠. 남편은 정말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저와 아들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니 그것을 미안해하면서 항상 주말 하루는 꼭 시간을 내서 집에서 함께 지냈죠. 비록 멀리 놀러 가지는 못했어도 남편은 언제나 아이를 끌어안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놀이터에도 나가면서 주말 하루를 보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맛있는 메뉴를 골라서 밥을 정성껏 하는 게 제 보람이었죠. 사실 제 시대의 다른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제 인생과 남편에 대해서 투덜거릴 여지가 없어요. 친구나 동창들만 보아도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시댁이 못되거나 아이들이 속을 썩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힘들어하거나 하는 일을 계속해서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았답니다. 교회에도 평생 성실히 나갔고 거기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외도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만큼 능력도 있었어요.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했고요.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제 불행은 딱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너무 일찍 사망한 거였죠.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사망했어요. 53세에 사망했는데 원인은 암이었죠. 시댁에는 암으로 죽은 분이 별로 없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나쁜 병에 걸려 일찍 떠나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는 해요. 똑같은 나이였던 저는 정말로 암담해졌었죠. 사실 그 나이쯤 되면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게 마련이죠. 당시 저는 남편이 그렇게 사망한 것이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직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저희 아들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외동아들이었고 그때쯤에는 시댁 식구들도 거의 사망하셔서 의탁할 곳도 없었죠.
물론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았지만 사실 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전부 대주려면 제가 그냥 집안에 앉아있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 상을 치르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작은 서점을 냈을 뿐이었어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가게를 내고 싶었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책의 생각이 미쳤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잘 되었어요. 학구열 높은 동네였는데 제대로 된 서점이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온라인 서점보다는 동네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점이 좀 잘 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출판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자들을 컨택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베스트셀러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도 책 몇 권이 잘 되었어요. 책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니까 좋은 작가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또 책이 더 잘 팔리고 그런 식이 되었던 거였죠. 덕분에 출판사도 겸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서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동네에는 서점 장사가 잘 안 되었고 결국은 출판사 쪽으로 완전히 사업 방향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구도 디자인해서 팔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죠.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알던 친구들이 다들 학계나 출판계에서 한 자리씩들 하고 있어서 덕분에 사업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 사업이 예상외로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고 확장되었던 덕분에 아이는 편하게 기를 수 있었죠. 아니 편하게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편하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윤택하게 길렀다는 게 맞는 말이겠어요. 제가 사업하느라고 밖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유학도 가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대학에 곧 진학한 아들은 그 후로 거의 12년 정도 걸려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좀 늦어진 감은 있었죠. 유학 비용도 걱정 없이 대줄 수 있었던 것이 어미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었네요. 그 후 아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제 아빠를 닮아서인지 공대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기업에서도 인재라고 인정을 해주어 상당히 쉽게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열심히 학업에만 집중하느라고 연애라고는 전혀 하지 못했던 아들은 좀 쑥맥이었는데 취직하고 나서는 곧장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사실 이러다가 연애 결혼을 못해서 중매를 해주어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뻤었죠. 그런데 아들이 처음 사귀었던 아가씨가 좀 의외였어요.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아가씨 중 하나를 사귀지 않을까 기대했던 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같은 회사 아가씨가 아니라 회사 1층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사귀더라고요. 사실 정식 바리스타도 아니고 커피 주문 받고 디저트 서빙해주는 아가씨인 것 같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아가씨의 됨됨이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한테 왜 그런 여자를 사귀냐고 참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 것 같았고요. 아들한테 별 말을 안 했더니 그 후로 쭉 사귀면서 거의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사귀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저쪽도 괜찮은 아가씨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던 것도 있었죠. 그러고서 결혼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상견례를 했을 때 기대하고는 좀 다르긴 했어요. 저는 얌전하고 쑥맥 같은 저희 아들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애했던 아가씨니까 당연히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활달하고 더 오픈된 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도 서양식으로 입고 화장도 상당히 짙게 하고 다니는 아가씨더군요. 그래도 저한테는 초면인데도 아주 사근사근하게 잘해주었어요. 카페에서 처음 봤는데 저한테 디저트 추천도 해주고 커피는 어떻게 마시면 더 맛있는지도 알려주고 상당히 화술이 좋고 친근감도 있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가 첫인상과는 다르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와 그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그 후로 결혼이 결정되고서 몇 달 동안 저하고 그 아가씨, 이제 며느리로 정해진 그 아가씨하고는 제법 자주 만나서 돌아다녔어요. 며느리는 사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홀어머니는 지금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가 있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외롭다고 말이에요. 처지가 솔직히 딱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것만도 안 되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고 자라다가 결국 재혼한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아예 가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없이 자라서인지 돈도 조금 많이 쓰려고 하면 멈칫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제가 내주었어요. 자기가 며느리니까 자기가 내고 싶다고 고집부릴 때에도 제가 어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돈을 내지 못하게 하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제게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는 했어요. 어린 시절에 홀어머니는 돈도 없을 뿐더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라고 하나 있는 자식인 며느리한테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모른다면서 며느리는 어느 날 저한테 한숨과 함께 털어놓기도 했었죠. 아직 어린 아가씨가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상당히 정이 붙었어요. 며느리는 상당히 사납게 생기고 옷도 너무 개방적으로 입고 다니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아주 싹싹하고 정이 많은 애였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주는데 재미가 들렸고 며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제가 사주면 마치 딸처럼 좋다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신나게 그 선물을 즐겼어요. 재미없는 아들내미 하나만 기르던 저한테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의 존재가 얼마나 활력이 되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곧 결혼식을 하고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합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저야 물론 아이들과 살면 좋을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사는 게 좋을 리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퉁박을 주면서 저하고 살면 제가 도리어 힘들다고 너희들끼리 살라고 하면서 집을 사줬어요. 제가 그때 며느리한테 어떤 집을 원하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파트가 좋니? 빌라가 좋니? 아니면 단독주택이 좋니? 어머님, 전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그런데 너무 비싸서 걱정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사실 저는 아들 내외한테 돈을 좀 보태서 제 돈하고 합쳐 사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생각보다 돈을 모으질 못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살아온 며느리야 말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제가 다 내서 아파트를 한 채 아들 명의로 사줬죠. 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 외곽 쪽에 자그마한 구축 아파트를 하나 매매해서 주었는데 며느리가 아주 감격해서 울고 싶어 하더군요. 사실 그 아이들 버리로는 한참 걸려야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항상 제가 사업가라는 사실을 신기해하면서 존경한다는 듯이 말을 하고는 했어요. 사실 어머님 연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나중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별거 아니란다. 네 남편은 사실 좀 사업하기엔 기질상 맞지 않으니까 네가 차라리 내 사업을 물려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아들보다는 좀 더 담대한 면도 있었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보였거든요. 사업하려면 아들처럼 너무 꼼꼼하고 답답한 성격보다는 며느리처럼 좀 시원한 게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잘만 하면 몇 년 지켜보다가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좀 지켜보다 보니까 애가 똑똑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업은 성격만 담대해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출판사 쪽은 원고 검토나 작가 미팅 등 다양하게 머리 쓰고 고민해야 하는 분야들이 많아서 더욱 그랬어요. 솔직히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분야가 따로 있고 거기서 잘 나가고 있으니 물려줄 수 없고 며느리는 아무래도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출판사는 팔고 거기서 나온 돈을 물려줄까 싶더군요. 그것도 사실 제가 아직 한참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거의 10년, 2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사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만 며느리는 제 출판사가 꽤 잘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유산도 기대하는 눈치이긴 했죠. 그런데 그걸 탓할 마음은 없어요. 사실 부모가 재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도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물려줄 마음도 있었으니, 게다가 아들은 하나였으니 며느리가 파렴치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달이 났어요. 제가 암에 걸렸거든요. 대장암이었는데 처음에는 심각하긴 했어도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라고도 하고, 제 주변에도 암에 걸렸다가 완치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들도 몇 있었거든요. 제 나이가 되어서 큰 병 하나 없이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기운차게 말하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일어났던 좋은 일이 저한테 꼭 해당이 되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거. 대장암을 말기에 발견한 것도 아니었고, 의사도 치료 잘하면 나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었는데도 그게 안 되더군요. 암은 계속 전이가 되면서 재발했고, 수술을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제 체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의사도 점점 자신감을 잃는 눈치였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제발 나아서 조금 더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기도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저도 병에 걸리기 전에는 뭐 미련 없이 죽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고 어떻게든 건강해지고 싶었죠. 건강보험 안 되는 신약이나 신기술도 써보고 미국도 다녀와보고 다 했지만 결국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셨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픈 동안 투병 생활을 지탱해준 건 저희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별말 없이 자기 직장 다니면서 퇴근해서 돌아와서는 제 손을 잡고 묵묵하게 앉아있고는 했죠. 아직 젊은 아들은 제 아픔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이 먹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체온으로 전달해 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간병을 지겨워할 것 같았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죠. 겉으로는 아주 세게 보이고 많이 놀았을 것 같은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저한테 해주는 것을 보면 그 이상 얌전하고 섬세할 수가 없었어요. 제 병 때문에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도 미루고 제 간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 주었죠.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자주 통원해야 했을 때도 며느리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서 눈물 지을 때도 많았죠. 내가 정말로 너 때문에 말년을 편하게 사는구나. 네가 진짜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인데 자식이잖아요. 딸이나 다름없죠. 며느리는 다정하게 말하면서 제 손을 마주 잡아주고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조용한 성격이라서 며느리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렇게 다정하거나 따스하게 대하지 않았죠. 신혼 때는 무척 사이가 좋더니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면해지니 이상할 따름이었어요. 며느리 역시도 아들한테 정도 이상의 말을 걸지 않았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아들하고 잘 지내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었는데 아들은 뭔가 냉랭한 얼굴로 며느리를 쓱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대체 어째서인지 궁금했고 아내한테 그러면 못 쓴다고 아들을 몇 번 꾸짖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사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도 쑥맥이고 얌전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저와 아이를 무척 사랑했던 가정적인 남편이었거든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스치는 눈빛 하나도 모두 다정해서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남편을 아주 많이 닮았는데 자기 아내에 대한 태도만 이렇게 다르니까 좀 이상하기는 했죠. 혹시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싶긴 했어도 그럴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애초에 며느리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간병을 하느라고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기도 했고요. 만약 아들 내외가 멀어진 이유가 있다면 제 병 때문일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생각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고 간병만 하느라고 남편하고 제대로 즐거운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그저 아픈 시어머니한테만 온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놈은 저렇게 무뚝뚝하게 아내한테 대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 하루는 잘 타일렀어요. 너 새아가한테 왜 그러는 거니? 아직 아이도 안 낳았는데 그렇게 대하면 못 써. 아내한테는 다정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어머니, 아니에요. 아들은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애써 말을 삼켰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려는 아들한테 추궁을 할 수도 없었죠. 아마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 보기에도 서로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은 사이이기는 했어요.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 아들은 쑥맥에 연애도 해본 적 없는데 며느리는 잘 놀고 활달한 성격이어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전에야 서로 좋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괜찮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사실 결혼 후에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질 만도 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대면대면해진 것에 제 병이 이유일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되었어요. 어미라는 사람이 아이들 결혼 생활에 도움을 못 줄 망정 도리어 방해나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며느리라도 위로해주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지요. 아픈 와중에도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가까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자주 나들이를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얼른 사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사서 선물을 안겨주고는 했었죠. 명품 백이나 화장품, 주얼리 같은 것도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몸이 아프고 보니까 돈이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곁에 있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곁에 없다면 제가 얼마나 외롭고 아픈 몸에 마음까지 우울해졌을지 상상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제 자식처럼 딸이 있었다면 이랬겠구나 싶을 정도로 며느리한테 의지를 했었죠. 며느리는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얼른 옆으로 와서 약과 물을 주고 제가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밥을 먹기 힘들어하면 일부러 죽을 끓여와서 숟가락에 김치를 올려가면서 먹으라고 내밀어 주었어요. 몸이 아픈 와중에 그런 다정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고마워지고는 하죠. 그래서 제 재산은 전부 아들 내외한테 주려고 했고 부동산 일부는 며느리한테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며느리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며느리한테 의지를 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며느리가 영민한 아이는 아니었으니 저는 슬슬 사업체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업 자체를 물려줄 순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니까요. 능력이 안 된 아이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 그보다 더 큰 재앙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 정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리저리 대출도 있고 그걸 이것저것 팔아서 갚아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 더욱 늦어지고는 했죠. 전부 정리하고서 아들 며느리한테는 부동산과 현금만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몸이 낫더라도 일단 제 사후를 위해서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시한부 선고를 하셨어요.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먼저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무슨 나쁜 일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인 저한테 가장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요. 지금 저희 집의 가장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일을 알아야 하고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의사 선생님은 시한부 판단을 미루지 않고 곧장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 내외한테는 전혀 말 없이 그냥 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난처해 하셨지만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제가 시한부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어요. 따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해주겠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죠.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여태까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겨울이어서 덜 쓸쓸하고 슬퍼지더군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노인이라도 막상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고받으니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들네일 뿐인데 그 애들을 두고서 떠나야 하겠구나. 이제 더는 이 좋은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겠구나.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차마 애들한테 이야기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더 힘이 없어 보이셔서. 그래, 그게 일이 있지, 있고 말고. 며느리가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가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애손을 잡고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더는 내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남은 기간은 기껏해야 6개월, 길어야 1년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요. 그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눈가가 빨개져가지고 제 손을 잡고 우는데 제가 다 슬프더군요. 어렵게 자라온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야 가정의 따스함을 알았다면서 다 어머님 품에서 사랑을 느꼈다고 흐느꼈어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서 그 애를 끌어안고서는 괜찮다고,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네 남편과 둘이서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아들을 따로 불러다 놓고서는 제가 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눈가가 새빨개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남자는 울지 않는 거라는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다웠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는 제 사후에 대해서 당부했었죠. 너 이 애미 가고 나면 이제 네 가족은 네 아내밖에 없다. 요즘 너무 대면대면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던데 나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너희들 잘 살아야 해. 그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서는 삼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궁금했지만 더 묻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체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컨디션은 수직하락하고 몸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제대로 유산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유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주고 싶었죠. 네, 며느리한테 정말 많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픈 동안 저를 성심성의껏 돌봐준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으니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도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보살펴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평생 내내 무뚝뚝한 아들만 기르느라고 남편 떠내보내고 난 후에는 저를 그리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며느리가 저한테 그리 잘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아예 아들한테 제 계획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좀 많이 주고 싶다고요. 아들이 하도 며느리한테 대면대면하게 굴어서 그게 불안하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들은 그날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며느리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는지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며느리가 나가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셋이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였죠.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 증여 말이에요. 뭐? 왜?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네 아내한테 유산 더 많이 준다는 게 싫어서 그래? 사이좋게 지내면 어차피 그 돈이 네 돈 아니니. 잘 들어라. 부부는 평생 일심동체로 살아야 해. 어디 명의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려고 드는 거니?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질투하는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아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며 손을 내줬더니 결국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니한테 이런 거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속만 복잡하실까봐. 저는 아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들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 사람 지금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제가 카톡하고 사진으로 다 확인했거든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진심이야? 진짜로 하는 말이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뇨. 정말 딸 같은 아이라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것도 죽기 직전인 시어머니 모시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니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인 거잖아요. 저는 아들한테 도리어 화를 냈어요. 너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네 아내를 그렇게 모욕하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니다. 어디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냐. 그 애가 그럴 애야? 너 일한다고 핑계대는 동안 나한테 꼭 붙어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수발 들어준 아이다. 너는 어쩜 이렇게 행동해서 엄마를 실망시키는 거냐. 저는 아들을 마구 몰아치면서 꾸짖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제 말을 듣고만 있었죠. 그리 억울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요. 저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대체 내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잘못 길렀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말이 끝나갈 무렵에 그렇게 덧붙이더군요. 어머니도 언젠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에 꿍꿍이가 있어서 잘하는 척할 뿐이죠. 아들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꾸짖진 않았지만 여전히 불쾌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불안감에 가슴을 잠식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의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이나 쌓아온 며느리의 노고를 완전히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너무 사근사근했고 좋은 아이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서 사실 불륜할 시간조차도 없을 거였어요. 저는 아들이 정말 못난 소리를 했다 싶어서 더욱이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사업체를 정리하는 일은 점점 더 늦어졌어요. 한쪽에 있는 대출을 자산을 팔아 갚아야 하는데 이게 자산이 잘 팔리질 않았던 거였죠. 사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이었는데 이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팔리는데 아니면 꽤 늦어지고 골치 아파질 때도 있잖아요. 아파트랑은 좀 다르죠. 실질적으로 그 빌딩 가격이 무척 높은 편이라서 노리는 사람은 많았는데 거래는 늦어지는 그런 경우였어요. 대출 조금 있는 걸 완전히 처리하려는 마음만 아니었다면 그걸 팔 이유도 없었던 물건이었죠. 저는 하도 그 빌딩이 안 팔려서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전에는 일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힘이 떨어져서 제대로 글자도 못 보고 앉아있는 저한테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웃대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내놓은 차를 마시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셔요? 그게 말이다. 저는 순간 조금 있는 대출이 너무 미웠어요.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얼추 정리가 되었는데 말이죠. 사업 정리하는데 이제 빚만 남았네. 아휴, 골치 아프다. 이거 너 물려받으면 어떡하니? 물려줄 게 빚밖에 없네. 너무 힘든 나머지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죠. 설마 제가 빚만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줄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상속 포기를 하라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며느리한테 큰 근심을 안겨주었나 보다 했어요. 사실 농담이라고는 해도 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큰일일 거였죠. 저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콱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 애가 한 번도 저런 식으로 행동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정말 제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얌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런 며느리의 행동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며느리는 씩씩대면서 들어와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아, 진작 말을 했어야죠. 뭐를 말이냐? 빚밖에 없다고요? 아니, 난 진짜 어떡하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귀를 틀어막고서는 놀라 입을 벌렸죠. 며느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가 들고 있던 서류들을 뒤져보았지만 사실 그런 사업관련 서류를 그 애가 본다고 알 수나 있나요? 뭐 사정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애가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어쩌라고? 너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그 돈 때문에 다 죽어가는 늙은이 수발을 몇 년을 들은 건데 대체 그 돈 부스러기 좀 얻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수발을 들었는데. 며느리는 가슴을 치면서 마치 사기라도 당했다는 것처럼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입을 벌리고 어떻게 뭘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발을 쿵쿵 거면서 다가와 저한테 베개를 집어 던지고 이불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서는 나가서 백을 집어들더니 곧장 아파트를 나가버렸죠. 너무 창졸지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뭘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난 후 집안은 무슨 폭풍이라도 치고 나간 것 같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정말로 제 말을 빚만 남았다고 여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돈만 보고 참고 있다가 결국 그 말 한마디에 터진 거였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된 탈을 잘 쓰고 있었던 건지, 여지껏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게 저를 수발 들어주던 것은 전부 거짓이었던 건지 순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몸이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을 주었던 애한테 배신을 당하다니요. 그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까지도 며느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죠. 제 안색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아들이 급하게 다가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아이 정말 그렇더구나. 네 말이 정말 맞았어. 여태까지 그냥 거짓으로 나한테 돈만 바라고 그리 다정하게 군 거였어. 저는 넋을 놓고서 아들한테 그날 있었던 일은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얼굴을 굳었다가 결국 무슨 일인지를 모두 듣고서 한숨을 푹 쉬었죠. 이미 다른 남자하고 깊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돈을 주실 걸 바라고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저하고도 이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을걸요. 어머니 유산만 아니면 저하고 당장 갈라서고 싶어 미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법적으로 저게 네 아내이니 이대로 내가 죽으면 너는 어쩌고 유산은 어쩌고. 저는 멍하니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결혼을 잘못하고서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는데도 엄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믿어주지도 않았으니 말이에요. 아들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더니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아들은 얼굴이 굳어서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뭐 우리가 뭘 할 것도 없어요. 저한테 협의 이혼하자고 요구하더군요. 제 앞으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제 명의인 이 집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이 집으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놔서 사실 별다른 게 없다고, 지금 집값 떨어지는 와중에 그럼 빚도 가져갈 거냐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기도 하지. 아들의 마음은 무거운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빨리 협의 이혼을 해주라고 했죠. 제가 곧 죽을 날이 머지않은데 아들이 못된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걸 더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법적으로 다툰다면 얼마든지 소송 비용 정도는 될 수 있었지만 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로 나가서 며느리하고 협의 이혼을 하고 왔어요. 한 달이 지나서 숙려 기간까지 완전히 지난 다음에야 아들과 저는 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미 며느리의 불륜을 알았을 때부터 아들은 완전히 마음이 떠나서 이혼을 했는데도 아무런 동요가 없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또 가여워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었어요. 아들은 재산도 자기한테 줄 것 없다면서 그냥 저 죽으면 전부 사회 환원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자기도 아이 없고 아내도 없으니 그냥 벌어먹고 살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완전히 이혼이 법적으로 종료되고 난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집에 왔더군요. 자기 짐을 가지러 왔다나 봐요. 저는 사업 정리하던 서류를 손에 들고서 멀거니 며느리가 자기 짐을 챙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마침 제가 들고 있던 게 그 꼬마 빌딩 팔고 정리해서 남은 금액이 든 통장이었죠. 사실 엄청난 금액인 것은 맞아요.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잘 실감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이죠. 전부 정리해서 이제 현금이 남은 이것을 어디로 기부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흘끗 저를 보고서는 인사도 없이 나가려고 하더군요. 아니,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전 며느리였던 여자죠. 저는 그 애를 보다가 잠깐 손짓해서 가까이 불렀어요. 그 애는 그래도 그나마 저하고 시모와 며느리로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조금 멈칫하다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이제 저한테 뭐 하라고 시키실 권리 없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며느리는 아주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저는 그 애가 정말 멀그러미 바지더이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 태도가 변하는지 말이에요. 너 정말로 내가 빚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니? 당연하잖아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아줌마, 할머니. 그동안 아프다면서 나 일 시켜 먹은 거 기억 안 나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쪽이 잘못한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에서 아프답시고 수발을 그렇게나 들게 하나 그래?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때 집에 온 전환의 얼굴도 보기 싫어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던 아들이 제 방으로 건너왔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이제 내 어머니 아니야. 비켜, 난 나가야겠으니까. 네가 원하던 거 혹시 이거 아니니? 저는 며느리 앞에 통장을 던졌어요. 툭 가볍게 떨어진 통장 페이지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써 있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걸 집어들고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눈치더군요. 가만히 숫자를 세어보더니만 며느리는 얼굴색이 변해서 머뭇거렸어요. 내가 빚이 있다고 했지 부동산이 없다고는 안 했다. 강남 쪽 건물 팔았더니 대출 조금 있는 거 갖고도 90%는 남더구나. 뭐라고요? 네, 너한테 그걸 주려고 했다. 아들한테 가는 돈보다도 더 많이 너한테 생전에 증여를 해주려고 했다. 그동안 나 간병해준 거 너무 고마워서 말이다. 이제 세상 뜨는 마당에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었겠니?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막판에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가야 했어? 게다가 남자도 따로 있다며. 저는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어요. 몸 상태가 악화된 이후로 심장이 벌렁거리며 뛰고 식은땀이 났지만 할 말은 해야 했죠. 며느리는 멍한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믿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서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니, 어머님, 이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집에 빚만 남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래, 네 민낯 정말 잘 봤다. 그 덕분에 네 됨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구나.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손을 떨면서 저한테 빌려고 했지만 곧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서 밀어냈어요. 아들은 표정도 변하지 않은 채로 며느리를 밀어내면서 말했죠. 당신하고 이제 우리 집은 관계가 없어. 우리 집 돈도 관계가 없지. 지금 사귀는 그 남자하고 잘 살아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고.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난 정말 빚만 남은 줄 알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엔 내 꼬투리를 잡아 이혼하려고 했겠지. 계속 그 불륜남하고 불륜이나 하면서 나가 이 상간녀야. 아들은 쏘아붙이면서 며느리를 아주 밀어내버렸어요. 평소 온화하고 침착한 성정인 아들로서 정말 드문 일이었죠. 저 착한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쌓인 게 많았으면 저럴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가슴이 아파 미치겠더군요. 아들은 며느리, 아니 이제 며느리였던 그 상간녀에게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하겠다면서 내보내버렸어요. 평소 그 착하고 온화한 아이가 저렇게 독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너무 슬펐죠. 애미라는 게 그것도 모른 채로 이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말이에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해주세요. 저도 뭐 먹고 살 만큼은 벌고 그 이상의 돈은 사실 불화의 씨앗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물려받지 않아도 저는 생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아들은 초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과한 재산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는 하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요. 이미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인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가는 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도 급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인생에서 불행이 될 게 뻔했던 며느리를 몰아낸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눈을 뜨고 있죠.
부디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잘 쓰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전며느리 같은 사람 말고 말이죠.